약가인하는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각 제약기업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지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약가 인하가 일어나게 되면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달리 해결 방안이 없긴 한데, 근데 지금 수많은 글로벌 IB들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봐도 그렇고, 약가 인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해주셨다시피 그 간접적이다 보니까 바이오텍은 타격은 적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타격은 적지만 같이 묶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시장의 침체를 유발할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저희 빈센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아니 오늘 하루에 하나를 준비하시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왜 고민하셨어요? 시장 보면서 이거 헛갈렸죠. 괜찮나? 안 괜찮나? 이 생각하신 건가요? 사실 어저께 우리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느낌은 무색무취. 무색무취. 네,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만났는데 네.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트럼프의 그 협상에 대한 전야제 일단 선빵 날리고 SNS로 네, 묻지마 발언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뭐 피스메이커,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네. 무슨 내용이 있을까 쭉 들어봤는데 담화문을 읽고도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전략적 포인트를 찾기가 참 어려웠던 것.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마스카라는 거 이런 얘기 했었고 3,500억 달러 어떻게 쓸지 등등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낼까 좀 고민이 많았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도 하루에 한마디 갖고 왔습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뭐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건데요. 금융시장은 관세에서 이제는 투자로 시선이 이동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관세에서 투자. 네, 그런 투자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결국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 즉 2분기 동안의 리뷰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성이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이목은 관세에서 빠르게 투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관세에서 투자로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저께죠. JP모건 쪽에서는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거로 인한 금리 인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관세와 투자를 연결짓자면 관세 이꼴 인플레이션 상승을 야기시키고 그럼 투자하기 어려워지는 건가? 이렇게 저는 약간 또 네. 부정적인 회로가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 네. 관세는 물가의 영역이 아니고 성장의 영역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다양한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있다. 하지만 쇼틀리 즉 단기적이다. 고용시장에 하방 위험이 있다. 네. 우리는 하방 위험에 좀 더 방점이 있었다면 어저께는 또 9월 FOMC에 대한 되돌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연설을 해석하고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잭슨홀이 아마 처음과 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주식시장을 일단 환호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9월 FOMC를 소화할지 최근에 들어서는 만약에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통화정책 바로 직전에 컨센서스가 매파에서 통화정책 뚜껑을 열었는데 비둘기로 바뀌면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였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9월 FOMC 전까지 좀 시장이 여러 의견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면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이번 주 PC 발표도 있고 막 그러니까 물가가 뭐 어떻다 고용지표 어떻다 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싹 뭔가 잡아주려면은 기업들 실적이 좋으면은 그냥 뭐 왕고 땡이죠 뭐. 네, 그렇죠. 뭐 기승전 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9월 달에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였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2025년 9월 달은 어떨지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그 방향을 좀 잡는데 저희가 바로미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지난번 출연이 방송 첫 출연이셨는데 네.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반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을
또 모셨고요. 네. 아마 자주 모시게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똑똑한 음흠. 예, 변리사이자 음. 또 우리가 이제 별명 하나 지어드릴 거잖아요. 별명 조선의 약사. 조선의 약사. 야, 조선의 약사. 네. 제약바이오는 이분한테 물어보면 된다. 조선의 약사, 괜찮은데? 하나증권 네. 리서치센터 김선아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떻게 조선의 약사 괜찮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그 부담만큼 아니 저번에 우리 김선아 애널리스트님 초청하고 나서 말씀을 너무 재밌게 용종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타이밍이 잘 맞게 노버노디스크도 그렇고 뭐 일라일리도 그렇고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더라고요. 이슈를 네. 끌고 오시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한번 네. 모셔봤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이슈부터 좀 살짝 코멘트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 노버노디스크 네. 그리고 일라일리 최근에 좀 좋은 소식들이 몇 개 있었죠. 그렇죠. 근데 좋은 소식이 있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노브노디스크의 경우에는 네, 좋은 소식만큼 안 좋은 주가가 반응을 하진 않아서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은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브노디스크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요 최근에 있었던 소식은 그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시장에서는 위고비, 뭐 이제 오젬픽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성분인데 그게 메쉬라고 하는 그 질병에도 듣는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간질환. 네, 간질환이죠. 근데 간질환에서도 이거는 이제 상당히 진행이 돼서 절제나 이런 거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섬유화가 돼서 딱딱해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메쉬라고 하는 질환이 스터디가 굉장히 오래되어 왔는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간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술을 많이 마셔서 간질환에 걸린다라고 들 많이들 생각하시죠. 술 안 먹어도 걸리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게 메쉬입니다. 아. 예, 이게 옛날에 쓰였던 이름은 메쉬가 아니라 내쉬였어요. 내쉬요? 내쉬. 네, 근데 내쉬의 NA가 넌 알코올릭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간질환에 걸리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해봤는데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술을 먹은 사람보다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사람이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는데도 간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았나? 그게 그런 것보다는 유전적인 이유도 좀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결과로 봤었을 때는 지방간이 많이 쌓이는 사람들이 결국 메쉬 질환으로 이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식습관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방간을 낮추는 접근은 저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만 치료제들이 지방간을 낮추는 효과가 월등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던 회사들이 속속들이 메쉬 치료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나왔는데, 최초의 메쉬 치료제가 이게 얼마나 이제 스터디가 된 지 얼마 안 된 건지를 방증을 하는 게 이 최초의 메쉬 치료제가 2023년에 승인이 됐습니다. 정말 최근에 승인이 돼서 이제서야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규로 나오는 메쉬 치료제들이 가속 승인을 받는데 세마글루타이드가 노보노의 약이 임상 3상을 최종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결과 발표로 FDA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빠른 빠른 거예요. 승인인 네, 거죠. 빠르고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인 건데 주가 반응이 좀 미진했어요. 그래서 아마 노보노디스크 주주분들께서는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매우 복잡하긴 한데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지금 현재 메쉬 치료제 R&D 현황 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앞에 있는 레스메트롬이라고 하는 게 마드리가 알리라고 하는 그 미국 회사에서 개발한 약물이고요. 이게 메쉬 치료제로는 최초입니다. 최초. 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음영해 놓은 걸 보면 메쉬 해소, 섬유화 개선 이런 부분을 음영 처리를 해서 좀 집중하실 수 있게 해뒀는데 네. 여기에서 하나 또 세 번째 세마글루타이드 쪽과 레스메트롬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약물을 투여한 군에서 그러니까 지금 플라시보가 다르기 때문에 메쉬 해소 퍼센테이지에서 위약 퍼센테이지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메쉬나 섬유화 개선 같은 경우에는 세마글루타이드가 기존에 있었던 레스메트론 대비해서 한 2-3% 정도 개선된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부작용 측에 있어서는 별로 고민할 게 없죠.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로 지금 잘 사용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바이킹 테라퓨틱스와 터제파타이드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숫자가 더 높아요. 네, 숫자가 그냥 단적으로 보셔도 높고요. 플라시보를 빼더라도 약 20%대이기 때문에 네. 세마글루타이드와 비교해서도 5%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근데 바이킹이나 터제파타이드는 임상 2상 단계고 3상으로 넘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금 이 중간 결과 가지고 FDA와 협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간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스메트롬에 비해서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잘 팔릴 것 좋은데,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세마글루타이드보다 괜찮은 차기 주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네, 그게 그래서 시장이 저는 이 가속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도 단적으로 봤었을 때나 20-30%는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거의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되는 그런 약물이 더 많이 출시가 되고 그게 더 효능이 좋다 보니까 네. 저게 바로 출시가 되면은 네. 노보노디스크의 약물은 좀 간질한 쪽에 있어서의 환자들은 덜 네.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메시 치료제와 관련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하시는 그 투자자분들께서도 네. 이 현재 있었던 레스메트롬이나 세마글루타이드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조금 속도가 빨랐던 것 중에 베링거인기람의 서부두타이드가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바이킹이나 터제파타이드 이런 쪽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서부두타이드의 경우에는 약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네. 부작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보시게 되면은 약물 중단 비율이 아, 다른 그러네. 거에 비해서 2자릿수대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점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바이킹이나 터제파타이드, 릴리 쪽이 좀 좋아 보여요. 근데 약물 중단 비율은 바이킹 쪽도 좀 높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미리그램 수 단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용량이 높아질수록 부작용도 증가하고 약효도 증가하고 대신에 약물 중단 비율도 좀 증가하는 추세가 우리가 예상하기 가장 쉬운 추세인데 네네. 지금 미리그램 투여 수와 약물 중단 비율이 들쭉날쭉하다는 걸 그러네요. 볼 수 있어요. 1mg인데 11%고 맞아요. 그래서 10mg인데 9%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약물 중단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네. 중간에 테스팅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부작용이 부작용이 있어서? 크게 났다? 부작용 때문에 테스팅을 포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났다. 근데 그 부작용과의 연관성을 일단 투약을 했으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내시가 좀 심각한 환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은 용량이 투여되다 보니 네. 뭐 개선율은 없는데 부작용이 나타나서 중단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스터디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D&D 보면 네. 환자 수가 이렇게 적은데도 이게 온고잉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임상 2상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요? 나중에는 확장 임상을 통해서 환자 수를 더 모집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환자 수는 진짜 확실히 노보노디스크 쪽이 많네요. 네, 많죠. 네. 1197명. 네. 그리고 바이킹은 248명.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케이스가 조금 더 많기는 하고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절대적인 간질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질병, 특히나 뭐 그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보니까 계속 투여하셨던 분들은 뭐 노보노디스크 약을 투여 받아도 괜찮겠지만 집중적으로 나는 간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이킹 쪽으로 좀 손이 갈 확률이 더 높은 거네요.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효에 더 집중을 하시게 되겠죠. 네. 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슈 하나 짚어봤고요. 하반기에 지금 뭐 금리 인하다보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와 미국의 제약바이오가 일단 굉장히 구조 자체나 실적 내용이나 그 덩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작은 기업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동안에 일라일릴리를 기본으로 해서 투자를 되게 많이 해오셨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근데 앞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한번 크게 짚어서 말씀을 네네. 드리면 제약회사 쪽은 약가의 이슈가 좀 있다. 음.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까지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데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트렌드를 좀 크게 탈 거라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사이클을 타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이오텍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텍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는 기술 이전이나 M&A입니다. 근데 그 기술 이전이나 M&A를 위해서라도 그 주체가 결국 자본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이 활발해진다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로 바이오텍의 주가가 높아진다라는 건 이미 투자자분들께서 스터디를 하셔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 중요한 건 타임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기업 단으로 각각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기업이 언제쯤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학회 이벤트입니다. 근데 정말 하반기에 학회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요, 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화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9월과 10월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9월 6일에 페어마켓가 열립니다. 네. 이미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가캠 바이오나 유한양행처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 고영암, 특히 폐암인 경우에는 이 학회에 지금 출전을 하겠다라고 앱스트랙트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해외에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페어마켓에 참여할 기업들은 지금쯤에 앱스트랙트를 다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학회 이벤트 9월 15일에 일어나는 당뇨병 학회, 10월 17일에 있는 에스모,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해외 전 세계에 있는 바이오텍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됩니다. 특히 10월 17일에 있는 에스모의 경우에는 네. 1년 내에 열리는 종양 학회 중에 손에 꼽는 대형 학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요거 이제 학회 출전한 네. 사람 그 기업들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실 때 회사가 앱스트랙트를 제출해서 퍼블리시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앱스트랙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포스터만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그게 앱스트랙트의 경우에는 학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업데이트 사항이나 아니면 학회에서 광고를 하기에 내용이 좋은 케이스가 앱스트랙트가 억셉트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훨씬 더 주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를 가게 되면 바이오텍 글로벌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사화에서도 모 바이오텍이 어떤 글로벌 빅파마를 만났다 이런 식의 기사가 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별적인 학회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드러내는지가 관건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뭐 출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막 나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도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기대감에 그 주가를 좀 추정하고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나오기는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 이전이 언제 일어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때 후보 글로벌 파마들을 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보 글로벌 파마들 몇 개가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기업이 릴리랑 기술 이전을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실제 학회에서 두 회사가 다 참가를 하고 미팅을 했다 라는 이제 소문이 돌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제일 가까운 게 9월 6일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 폐암학회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 지금 나가는 기업들은 이미 다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져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다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폐암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출전을 하는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바이오텍 입장에서 좀 봐야 되는데 네네네. 예, 대형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의 리가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뭐 얀센 이런 애들이 좀 출전을 하는데 바이오텍 단으로는 별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아마케가 이런 바이오텍 외에도 사실 담배 회사나 필립모리스 이런 데가 되게 관심 많지 않아요? 페아마케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집중적으로 본 적은 제가 없네요. 하반기에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이런 학회가 굉장히 많이 예정된 이게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많나요? 하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편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가서 어떤 성과를 걷어내는지 그 기업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는 미국의 그 딱 S&P 맵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만 보고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또 애널리스트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시니까 그런 뭔가 기대감을 지금 계속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기업 자체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회사가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뭔가 이때 뭔가 네. 하반기에 정말 학회에서 큰 성과를 내겠다라는 포부를 뭐 지난 실적 발표 시즌에 이야기했다든가. 특별히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제 머릿속에 없기는 한데 근데 그냥 대부분의 다른 바이오텍들이 전부 다 그냥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페아마케에 앞서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회사는 이제 서밋이 있긴 합니다. 서밋 테라피틱스. 네. 그러면 사실 기업 잘 모르면 저 같은 네. 투자자들은 일단 하반기에 관련한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ETF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투자 방법도 괜찮은 네, 걸까요? 네. 그런 방법도 좀 저도 괜찮다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ETF를 관리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ETF 자체를 만들 때 자기 자본을 일정 부분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고려를 해보면 바이오텍만 담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빅파마를 그러니까 글로벌 파마 그러니까 실적으로 해서 약간의 하방은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제약사들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선택이기는 하지만 네. 수익률 단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타가 크지 않겠네요. 네. 네. 특히 그러니까 네. 안에 포트폴리오 열어보면 사실 위성 전략으로 한 10% 남짓한 네, 그런 네. 거죠. 네. 근데 바이오텍에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좀 더 수익률을 좀 취하는 투자에 더 그쵸. 좋아하시기 때문에 ETF를 하시게 되면은 만족을 하실까? 약간 이런 생각. 컨셉이 그런 거구나.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려면 사실은 베타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ETF 컨셉보다는 네. 약간 홀짝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더라도 종목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국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워낙에 단기적인 변동성도 크고 해서 근데 네. 미국도 그런가 싶었는데 미국도 똑같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네. 안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다들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워낙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담보된 기업들이 더 많잖아요. 네. 네, 파이자를 비롯한 뭐 다양한 기업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제약회사들 말씀하시죠. 네네네.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를 약사님이 네. 진단하세요. 처방 주세요. 쭉 뽑아주셨는데 오늘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관세 얘기를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약가 얘기, 관세 얘기. 이게 주요한 포인트로 오늘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관세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유럽 대형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유럽 대형 제약사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세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도 어제 트럼프 때문에 잠을 좀 설쳤는데 결과적으로는 별 얘기 없이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유럽은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냥 이제 예상했던 수준이긴 한데 그 예상한 수준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좀 보게 되면 관세는 유럽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유럽 대형 제약사들 결국 미국에도 상장해 있기 때문에 이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관세의 경우에는 이미 15% 수준에 머물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15% 수준이었고 네. 포인트는 제약사와 글로벌 대형 제약사 그러니까 브랜드 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와 제네릭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둘이 관세율이 갈라질 거다라는 추정이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제네릭에는 부과를 하지 않죠.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현재 저는 국내도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관세율이 계속 25%, 30%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나중에는 200%까지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25, 30%일 거냐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게 15%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WTO 협정에 따라서 네. 1994년부터 원래 의약품은 관세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를 만들어낸 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을 깬 장본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없던 관세가 생긴 거라 그렇게 좋게 해석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장선상인데 그렇게 없던 관세가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전가시켜야 되는데 네. 실제로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랜드 의약품에만 관세가 매겨졌다라는 것에서 그 포인트를 읽으실 수 있는데 브랜드 의약품이라고 하게 되면 오리지널이라서 자신들의 이제 이거는 뒤에 가서 미국 시장 약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비싼 값으로 팔아도 팔리기 때문에 약간의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대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네릭의 경우에는 관세를 아예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뒤에서 약간 한 쪽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OECD 국가 간의 처방 약가 차이를 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278%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리지널 약가 차이가 보게 되면 4배 정도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의 경우에는 근데 더 저렴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시장은 약가의 결정을 전부 다 시장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네릭이든 오리지널이든 들어올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약가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약가를 결정한 단체가 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다 시장에서 결정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PBM사나 보험사가 껴서 약가에 영향을 미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네릭의 경우에는 독점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플레이어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가는 무한정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원가를 낮추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마케팅비든 인력 비용이든 모든 비용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를 메꾸려면 결과적으로 원가가 최대한 저렴해져야 됩니다. 근데 원가에다 관세를 매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에서는 제네릭이 팔릴 수 없어요. 그럼 결국 오리지널만 남겠죠. 버틸 수 있으니까 오리지널을.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달성하고 싶은 약가 인하는 달성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약가는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에는 애초에 약가 관세 부여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브랜드 의약품과 나눠져서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이번에 유럽에서 나온 관세 결정을 보게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명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이오시밀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출시 시점을 보게 되면 일단 약가를 세게 낮춰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30-40% 저렴하게 출시가 돼요. 그런데 그런 바이오시밀러에 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의 플레이어 수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또 약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 협정 안에 들어가는 제네릭 안에는 바이오시밀러도 들어가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약가 인하로 미국 국민들의 후생의 네. 비용의 상승을 막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다 제네릭으로 나중에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자신만의 특허와 비슷한 허들 이게 네.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때렸는데 네.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 이문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리진의 그 제네릭과 오리진의 그 사이에 그 골든타임 기간 동안 네. 어쨌든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은데 네. 결국 그것이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투자하는데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네릭 회사들이 투자하는데 부담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게 기업한테는 좋은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 손해 볼 게 당연히 없을 거고요. 네. 네, 근데 대형 제약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전체 제약 산업으로 봤었을 때는 뭐 수익이 아무래도 전체 이익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할 텐데 오히려 반대로 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쏠림이에요? 네. 어차피 저희가 미국에서 알려진 대형 제약사들한테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기를 이거 지금 쭉 들어봤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제약사들에게 트럼프는 약간의 인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제약사에 대해서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또 미국 내에 들어오면은 전가가 가능하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미국 제약사들한테만 안 좋은 거 아닌가? 지금 미국 제약사들만 압박을 받고 있나? 관세 아무리 때린다고 해도 전가가 가능하면은 미국 제약사 기업들의 뭔가 실적에 향후에 뭔가 타격이 확실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좀 제네릭하고 브랜드 의약품을 나눠서 봤었을 때 저희가 관심 있는 쪽은 좀 이제 브랜드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 의약품 단으로 좀 보게 되면 그 특허권 같은 이제 독점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다 보게 되더라도 네. 약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살짝 놓쳤는데 그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익이 더 개선될 거가 좀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요, 미국 내 기업들이 네. 지금 트럼프의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네네. 지금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해외의 기업들에 있어서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건 미국 약가 내려도 관세 부과하면은 이게 해외 약은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미국 기업들의 뭔가 경쟁력을 챙겨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애널리스트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게 뭐 유럽이든 어디서 가지고 온 그 약이 관세가 부과가 돼도 이게 미국 국민들한테 전달이 될 때 전가가 되고 그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 미국 제약사들이 이게 살아남는 그 환경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관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격 완화 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타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세와 같은 경우에는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약간 보여주기 식이긴 해요. 제가 봤었을 때는. 예. 왜냐하면 이 그 관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결국 미국에다 설비 투자해서 거기서 생산을 하는 건데 트럼프 임기 동안에 정말 생산해서 관세 다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데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르다고 하는데도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 2년 정도 걸린 것에서 사이트 체인징이 일어나게 되면 FDA 승인 별도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설비 투자 자체를 통해서 해결하기에도 트럼프 임기 동안에 좀 어렵고 그 다음에 CMO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CMO를 구해도 맥 마찬가지로 그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이트 체인징 FDA 승인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또 2년 정도 걸립니다.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비율을 좀 조절을 해서 관세율에 따라서 이 최대한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정 양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일정 양은 계속 유럽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약가 인하 같은 경우 방법이 없어요. 약가 인하는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각 제약기업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지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눈치를 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약가 인하가 일어나게 되면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달리 해결 방안이 없긴 한데 근데 지금 수많은 글로벌 IB들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봐도 그렇고 약가 인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한 것을 트럼프는 왜 계속 주창할까요? 일단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네. 것들로 좀 끌어내기 위한 수단, 정치적인 원하는 수단. 것은 리쇼링. 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가를 건든다는 건 우리 흔히 경제학에서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큐가 늘잖아요. 그런데 의약품은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미국의 또 제약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정부가 그 가격을 내려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그 판을 흔드는 부담이죠. 거잖아요. 네, 상당히 그런 파는 의미에서 거죠.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주창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투자다. 네. 그래, 지-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궁금한 거 여쭤볼 건데 그거는 참 잠시 후에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는 일단은 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언급을 한 건데 네.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했는데 네. 좀 비슷하게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릴리가 그래요? 마운자로 가격을 올린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약가를 올리지 못할 것 같으면 주변국에서라도 올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망설이야라고 했는데 릴리가 영국의 마운자로 가격을 170%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170% 인상한 것도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국은 이제 국가에서 네.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가를 결정할 때 NHS라고 하는 건강 관리 기관을 국가 그 약가 기관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NHS로 공급하게 되는 마운자의 가격은 올리지 않았고 민간에 나가는 네. 그런 비용만 170% 올린 겁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맞고 싶은 사람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맞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손해가 없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그냥 정치적인 쇼잉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예. 말씀 들어보니까 미세한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약 지금 약 시장에서의 약간 럭셔리 제한테만 더 과하게 부과했고 네. 공공재의 성격에 비슷한 것은 건드리지도 않았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뇨병, 고혈압 이렇게 매일 먹어야 되는 대사질환 환자들한테 처방되는 약물 그런 약물에까지 약가를 인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릴리만 액션을 했는데 이런 액션이 다른 제약사들한테도 나타나느냐 또 우리가 나중에 어떤 방향성을 추정할 때에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약가를 내리라 그러고 기업에서는 가격을 올리고 있고 네, 이게 언제 이게 수평이 맞춰지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제 제약 쪽에 있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서 바이오텍은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어쨌든 앞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바이오텍, 미국의 바이오텍은 뭐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기업들이나 산업의 분야 중에서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봤었을 때 글로벌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의 압박을 받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결국 돈을 벌어야 네. 그게 R&D로 들어오게 되고 그 R&D가 결국 M&A나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상황은 좀 달갑게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좀 벗어난 거예요.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올해 초부터 트럼프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하고 약가 인하를 통해서 세수를 줄일 거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FDA 국장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텍의 어떤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국장을 또 이제 선택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텍이나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주가가 다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는데요.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R&D 이벤트가 워낙 세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PBM이나 보험사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그걸 하면 약가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PBM사나 보험사 구조 개혁도 사실상
글로벌 파마들한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PBM사나 보험사가 유통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네. 그들이 그 플레이어가 빠지면 결국 유통을 직판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줄어들어요.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근데 그건 되게 근시안적인 시각 아닐까요? 결국 직판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직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PBM사나 보험사가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차지하면서 벌어들여왔던 수익이 있고, 근데 그 플레이어를 강제적으로 정부가 없앤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이제 뭐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원칙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플레이어가 빠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약가가 너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 구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만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비용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건 결국 바이오텍들한테도 이어지게 되는. 네. 예,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그 간접적이다 보니까 바이오텍은 타격은 적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타격은 적지만 같이 묶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시장의 침체를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네. 관세는 좀 약간 면역이 생긴 것 같고요. 그 약가 인하가. 약가 인하가? 네. 그럼 약가 인하의 그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네. 그리고 반대로 지금 금리 인하 환경이라는 것을 두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들도 있겠지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애널리스트님께서는 약가 인하가 산업의 침체를 만드니까 투자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이오텍은 또 다른 얘기? 저는 다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약가이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글로벌 제약사들,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익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바이오텍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바이오텍한테 좋지 네. 않을 거고, 그 부분을 이미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텍도 같이 침체로 이어질 거라고. 그런데 우리 조선의 약사는 그래서 약가 인하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약가 인하. 구조적으로 힘들다. 네. 약가 인하는. 계속, 그러니까 네. 약가 인하 안 되니까 관련한 산업도 괜찮을 거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계속 그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또 가정을 하면 네, 이어질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전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로 스터디를 해봐도 이런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약가 인하는 사실상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네, 본격적으로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잠을 설쳤구나. 혹시나 또 트럼프 괜히 또 약가 인한다고 선빵 달리고 할까 봐. 네, 근데 뭐 우리나라랑은 약가 인하 가지고 좀 싸우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보다 이제 관세가 저는 이제 15%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다른 얘기를 할까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원복은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십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뭐 약가 인하 얘기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구나. 근데 실제로 이게 실행하는 게 약가 인하 트럼프가 주창을 해도 실행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구나.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의 훼손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 무게를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조선의 약사 김선아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비가 오는 화요일 여러분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 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즘 보면은 지하철 그게 진짜 들어가는 미끄러워요. 잘 미끄러져요. 거의 뭐 큰일 나요. 브레이크 댄스 쳐야 돼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요. 미국 투어 8기 한 자리 지금 아직 여러분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어떤 미술관 가는지는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눈으로 보면 아쉬우니까 저희가 미술관뿐만 아니라 귀까지 호강시켜드리는 오페라도 같이 관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자세한 사항 마지막 한 자리 뭐 영상 하단 지금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